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윤석열을 지켜내자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정치 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자꾸만 탈락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는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엄정을 하죠? 예. 4.15 총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비례 정당까지 난립을 하면서 유권자들 정말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런데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공정사회를 갖다 외치고 정의사회를 외치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쭉 들어봤는데 이도원 의원님 결국 코로나 전국에서 별로 여론이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이번 현정과 조금 우호적인이 바뀌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렇게 조국 카드를 꺼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현재 총선의 프레임은 아무래도 코로나 프레임이겠죠. 이거를 경제 프레임, 조국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야당에서는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기업, 국민, 그다음에 의료진이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에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바꾸려는 건데 하나는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주창하는 경제 프레임. 경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잘 못했고 앞으로 남은 2년도 잘할 가능성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계속 그 거론하고 있는 조국 프레임인데 예를 들어서 40, 50, 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물어보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김종인 그 위원장이 맡은 거고 2030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그 전 장관을 불러들이키면 이 공정에 대한 문제, 도덕성의 문제, 합리화, 이성의 문제 이런 게 제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이 두 가지 프레임에서 지금 여당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박형준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박형준 위원장이 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조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까지 국민의당까지 나선 거 보면 야권이 이걸로 좀 조국 전선을 만든 겁니까? 저는 사실은 좀 비유를 하자면 야권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 가을에 조국 전 장관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야권에 대한 여론이 괜찮았습니다. 여권이 굉장히 좀 여론조사 같은 수세에 좀 몰렸었거든요. 그럼 아마 당시에 10월, 11월에 그냥 작년에 11월쯤에 총선했으면 야권이 아주 그렇게 나쁜 결과를 얻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총선까지 6개월 남았었잖아요. 그러니 저 야권 입장에서 보면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슈를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꺼내기는 조금 뜬금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권에가 분명 유리한 이슈인데 그런데 지금 여당 쪽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범여당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쪽에서 조국 수호 프레임을 꺼내면서 최강욱 후보, 황희정 후보 이런 사람들 계속 조국 수호와 연관되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조국 이슈를 갑자기 꺼내기는 왠지 좀 그랬는데 열린민주당 쪽에서 검찰을 때리면서 조국 수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프레임으로 받아치는. 그래서 제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열린민주당이 때린 거고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예전에 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김남국 변호사가 갔을 때 조국 수호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니 부담스러워서 김남국 변호사 빼서 안산 의뢰 보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조국 수호 프레임이 떠오르는 게 부담스럽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종욱 교수님 화면을 보시면 조국 이슈가 이제 다시 불붙으면 좋을 만은 없는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대외비 문건 가운데 조국 사태 질문은 웬만하면 피하고 좀 입조심해라 이런 게 좀 공개가 됐었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은 조국 프레임과는 불가근 불가원. 가깝게도 멀게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처럼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란과 이슈를 만들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제부터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나라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조치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공포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묻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소위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건드리려고 얘기하면 이미 야당은 그 전에 소위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거나 개혁보수의 길을 제대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강도 안 건너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근데 늦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저렇게 선거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저것을 더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이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전략들을 대비로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인사들이라고 불리는 여러 인사들이 포진한 걸 활용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이요. 비례당 범여권 지지율을 조금씩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쪽으로 좀 범여권 비례정당 지지율이 쏠리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지난주의 여론조사 결과와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네. 우선 미래한국당이 처음으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9%가 빠졌어요. 어허. 열린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6%가 상승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번 주 걸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할수록 더불어시민당은 오히려 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조만간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지지율이 교차되는 지점, 그 비교 대상을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으로 잡고 있어요. 실제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열린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더불어시민당 10대 공약 냈다가 철회한 거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집안 싸움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여권의 파일을 과연 확장시킬 것이냐. 지금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구도로 보게 되면 그렇다기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선전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결집시킬수록 오히려 이게 더불어시민당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나 지역구 선거로 봤을 때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는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열린민주당의 약진이 더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전망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2, 3주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렇게 최근에 뭐 효자니 서자니 뭐 DNA 검사니 온갖 말들이 난무했었는데 오늘도요. 서로가 민주당의 적통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뭐 비례든 또는 지역에든 탈락하신 후에 탈당해서 그리로 가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 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의석이 생기고 후보보조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독자 행보를 갈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민주당하고 통합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정당이고요. 그분들이 자꾸만 탈락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는데요. 몇몇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그쪽의 지도권층 그 기준이 절대선이고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엄정을 하려고? 글쎄 뭐 나중에 통합을 하잖아도 어쨌든 지금 싸움은 꽤 치열해서 이도원 의원님 그렇게 급조된 정당이고 뭐 김원걸 위원장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말고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좀 작용한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은 모르겠는데 김홍걸 그 위원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기감이 작용을 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래픽에서 리얼미터 조사였죠. 현재 지지율로 예상 의석을 따지면은 더불어시민당이 12석,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8석인데 그렇게 되면은 김홍걸 위원장은 비례대표 14번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체로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위원장이 당선되느냐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의 8번을 받은 황희석 그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당선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번 12석 정도가 예상 의석수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나 또 그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열린민주당이 더 큰 그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은 향후 전국을 운영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어차피 그 범여권의 파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채택했던 나라들을 보면 알바니아 등 비례정당을 하나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2비례정당, 제3비례정당도 만드는 게 그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어차피 선거가 끝난 뒤에 그 전국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거기에 뭐 정의당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범여권, 범진보 세력이 함께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저런 다툼은 어떤 사랑 싸움 아니면 개인 간의 이해관계 다툼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구도가 조국 대 반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여권 실세들은 서울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광진을에 가서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 화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정 후보가 갖는 상징성이 저는 매우 절박하고 절실하고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기뻐할 만한 당선을 문 대통령이 기뻐할 만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말이 전 진심이라고 보고 아마 저래서 진짜 갔을 거예요. 보시면 이 얘기하잖아요. 고민정 후보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절박하고 절실하고 중요하고 크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멤버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청와대 출신 중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총선 나온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구 생각나겠어요? 고민정, 윤건영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민정 후보가 조금 더 정치는 저 신인격이고 얼굴은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건영 후보보다는 고민정 후보가 상황이 윤건영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의 양정철 원장이라든지 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고민정 후보가 떨어지면 언론에 생각하기를 문재인 정부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떨어졌네? 이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주옥 교수님. 근데 여기서도 이 얘기 또 나와요. 양정철 원장이 열린민주당의 주축인 김의겸, 최강욱 이 두 비례 후보를 두고 그건 선택을 한 것이 참 안타깝다.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살펴봤으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네요. 일단 뭐 지금 아까도 여론조사를 봤지만 비례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가 열린민주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민주당 선거 전략의 부분적인 실패들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가 벌어질 거고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58곳이 5,000표 이하 승부가 났는데요. 수도권이 30여 곳입니다. 근데 저희 열린민주당이 등장을 해서 조국 프레임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30여 곳의 박빙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예를 들면 지역선거에서 논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열린민주당 출신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반칙과 특권을 반대하고 상식과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지금 반칙들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참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좀 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약간 경계심이 두 가지일 거예요. 뭐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 같이 다 나눠 갖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앞서 김종욱 교수 말씀하셨던 건 지역구에서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총선 이후의 전국입니다. 만약에요. 정당 투표하는데 열린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골든크로스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무슨 의미죠?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진성당원들은 더불어시민당보다 열린민주당을 더 지지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열린민주당 비례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건
총선 이후에 나중에 두 당이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만약 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다 차기 당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까지 그 열성 당원들을 데리고 있는 그 세력들이 우위를 점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총선 이후에 범여권에서 헤비게노머니 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아마 경계의 눈초리를 조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던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도 오늘 양정철 원장과 마찬가지로 고민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세훈과 광진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곧 떠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세훈 후보였다면 저는 두 번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종로에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종로 구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광진 20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쓴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정치인이 이것을 쥐락펴락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추미애 장관이 하지 못한 일을 초보 운전자가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글쎄 지금 광지들이 저렇게 격전지가 돼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혜철 변호사님. 지금 뭐 오차범위 내 접전이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8% 격차가 난다는 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표본 오차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는 초박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이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우리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이전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야당이 보통 8%에서 10% 정도 패배하고 있더라도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초박빙 승부가 나왔던 전례가 상당히 많아요.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으로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오세훈 후보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굳혀야 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고민정 후보를 매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오늘 본인의 SNS에서는 캥거루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민정 후보가 보이지 않고 이낙연, 임종석, 양정철만 보인다. 그러니까 새끼 캥거루처럼 그 배 안에만 있는다 이런 말이에요. 고민정은 대체 어디 있느냐, 고민정이 나와라. 이런 선전포고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지표에서는 근소하게 지는 걸로 나오지만 더 강함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고민정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나 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국면에서 조금 더 초조한 쪽은 두 사람 중에 저는 고민정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진을이라는 선거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 선거구는 한 번도 보수 정당에서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서울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구 두 개를 꼽으라면 이 광진을하고 윤건영 국정기획운영실장이 나온 지금 구로울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 그 추미애 그 후보가 새누리당의 그 정중일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광진을에서 여야가 그 승부가 바뀐다면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 선거구는 고민정 후보가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가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고민정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오세훈 후보를 잡겠다는 전략에서 대결하는 그 선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정 후보가 패배한다면 더욱 아마 뼈 아플 겁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여야 거물급들의 지원 유세, 미래통합당은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 매출이 대략 얼마나 주셨어요? 30% 이하로 줄으면 한 달을 이렇게 저걸 받고 쉴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요? 저희는 버티려고 저는 이제 한 달을 내달 더 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는 있죠. 조금 더 버티고 견뎌보세요. 부산에도 한 두달 돼갖고 서두르게 돌 같아요. 이게 얼마예요? 우산이 얼마인지는 마지막 끝내 듣지 못했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12대 48도 뒤집은 적이 있다. 판세 분석, 여론조사 맞는 걸 못 봤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올인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마 저 위에 이제 판세 분석 맞는 걸 못 본다는 얘기는 본인이 민주당 선거를 지휘했던 2016 총선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론조사상은 새누리당이 앞서는 거라 나왔는데 나중에 뒤집어졌거든요.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거고. 당연히 이제 수도권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실 총선에서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 아니겠어요? 예. 영남, 호남 기본적으로 양당이 지역 기반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영남과 호남의 승패는 거의 뭐 정해졌다고 보면 물론 영남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약간 변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요. 결국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제 전체 총선 판세를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도층도 많아서 표심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기 마련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바람이 불면 그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체 총선 구도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각 당의 움직임 얘기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엔 좀 분위기를 바꿔볼 텐데 조금 어두운 얘기입니다.